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벤처 창업학회 춘기학술대회 세션 1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사와 이슈 좌장을 맡은 가천대학교 전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 중인 연구들이 이제 발표되는 자리인데요. 어, 저를 비롯해서 충북대 김성미 박사님, 노스이스턴 대학의 마크 마이어 교수님, 그리고 서강대 김유진 교수님, 서울시립대 김상승 교수님 순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발표 시간은 시간이 지금 많이 소요된 관계로 시간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발표 시간은 한 10분으로 좀 제한할 예정이고요. 일괄적으로 전부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제 6개의 페이퍼가 있는데 그 중에 5개의 페이퍼를 10분씩 이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토론으로 우리 호서대학의 하규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예, 그리고 우리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신 중앙대 이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우선 논문 발표를 하고 나서 두 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논문은 이제 전길남 교수님,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도입 개발하신 전길남 교수님과 진행 중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논문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데요. 아직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파크, SNT 파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혁신 클러스터라는 영역의 연구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파크에 대한 연구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이노베이션을 가져오는 효과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하고 있고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이제 혁신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모이는 거 오늘같이 이렇게 가천대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에 대단하신 분들이 다들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파급 효과가 크다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긴 했는데요. 그런데 통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파괴에 대한 연구가 좀 뭔가 거시적으로 큰 역사의 관점에서 들여다본 연구 논문은 좀 찾기가 어려운 거에 거기서 이제 리서치 갭을 찾아서 전길남 교수님하고 이런 접근 방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950년대에 그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를 시작으로 이런 이제 혁신 클러스터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나 스탠포드 대학의 터먼 교수님이 이제 그 정부 프로젝트, 대형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의 이제 박사과정생 휴렛과 패카드가 이제 가라지 창업을 이제 하게 되죠. HP가 이제 만들어지는 아주 큰 이제 역사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페어차일드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그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지역적 발전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혁혁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제 보스턴 지역에서도 라우트 1 to 8이라고 여기 오늘 또 마크 마이어 교수님이 여기 자리와 계십니다만 보스턴 지역의 이 창업에 대한 이런 발전된 모습도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 이제 지금 타일란드에 보시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피아 안티폴리스라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런 이게 있고요. 특히 또 캠브리지에서도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1970년대에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도 혁신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것도 옥스퍼드에서 나온 거지만 사실은 사업화되는 거는 캠브리지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제 70년대에 쯔쿠바라는 이제 과학 단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는 이제 베이징의 중관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신추, 지금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지구죠. TSMC를 비롯한 주요 이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한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상당히 느리게 이게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70년대 후반에 대덕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카이스트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뭐 90년대 후반 뭐 테헤란밸리 뭐 강남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뭐 여기서 멀지 않은 판교 분당 이런 게 이제 2010년대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타임라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로 접근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고한 것은 뱁슨 스쿨의 코헨 교수님이 제시한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보고요. 이제 그 스타트업 커먼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차용해서 그걸 좀 들여다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스타트업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어떤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회사 중에 이제 투자를 받는 데가 있고 투자를 받지 않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투자를 받고 못 받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그 공유지처럼 된다 이거죠. 그 영국의 농부들이 쓰는 그 공유지 개념을 가져다가 그래서 그게 거기에 이제 중요한 차원들이 있는데 그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필라 컴퍼니, 그러니까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학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밸리의 뭐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한 창업자들이 후배 인큐베이팅 뭐 엑셀러레이팅을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가치를 얻어가는 과정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까 하다가 이제 이슈 중심으로 보자,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다 히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면 이 히스토리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뭐 근데 다른 거 좀보다 제가 최근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함께 테헤란밸리의 역사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저 김성미 박사님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영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테헤란밸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우리가 다큐멘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이번에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된 건데요. 어쩌다 이 테헤란밸리가 생겼는가? 사실 상당히 이게 정부 주도로 생긴 것도 아니고 오가닉하게 생긴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년대에 우리나라가 강남 개발을 하고 테헤란로가 사실 거의 비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건물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90년대에 그 무슨 저 삐삐 회사 뭐 그다음에 시티폰 뭐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페이저. 예, 그리고 뭐 저 무슨 저 PCS 이런 그 통신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고 그런 건물 매입한 공간 중에 남는 공간들을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업으로 인터넷 사업을 많이 보고 인터넷 기업들한테 이제 그런 기회를 줬고, 또 이제 그런 인터넷 기업의 이제 그 성공 사례를 보고 아주 자극을 받은 이제 엔터프리너들이 그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3km 구간 그 뒷골목에 이제 많이 이제 차지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됐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뭐 우리나라의 아주 이제 제1 벤처붐 그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뭐 바이오 관련돼서도 뭐 인천이나 뭐 저 대덕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제 이런 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 정책 중심으로 이제 아주 여러 곳에 전국 스타트업 밸리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학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까 뭐 저 최성진 대표님 기조연설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투자 VC들이 다 강남에 집중돼 있습니다. 90% 이상이 거기 집중돼 있고요.
대학들도 수도권에 사실 거의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인구 절벽이라든지 지방 소멸 문제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이슈가 아닌가.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 드라이브를 걸어가면서 이런 스타트업을 키우다 보니까 좀 뭔가 스타트업 잘 모르는데 디자인한 경우가 많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 같은 경우에도 기술 단지를 이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만들었는데 그 대덕 단지를 만들 때 뭐 10%나 20%나 이런 데를 신축 대만의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스타트업의 그런 공간을 이제 할당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고려 사항이 전혀 없어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같은 문제가 사실 판교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판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분당선으로 강남역에서 판교역까지 15분 만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근데 판교의 비즈니스 업무 지구를 보면은요, 그게 사방 1km, 1제곱킬로미터 공간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미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이고 이제 막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좀 잘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가 그 스타트업 커먼이라는 그런 방법론 쪽으로 봤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가 만들어지고 창업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순환 사이클을 이루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정부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신추라든지 중국의 중광촌이라든지 그 심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간의 이제 격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이거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는 너무 성공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뒤처지고 또 뭐랄까요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건데요. 구글이 뉴욕이나 텍사스에 제2 캠퍼스를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 광주나 부산에 제2 캠퍼스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최근에 이제 로카나라고 실리콘밸리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이 쓴 책이 디그니티 인 디지털 에이지라는 책에서 이런 이슈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정책 방향을 생각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사실 되면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좀 이렇게 원격에 대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원래 보통 학회를 하면 여기 자리가 꽉 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오지 않는 이제 원격 근무가 가능해진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문화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정길남 교수님 말씀이 이제 캠브리지 같은 데는 런던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는 생활권이다.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보통 거리낌이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종시 한 번씩 갔다 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좀 약간 그런 거가 좀 그 거리가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면 이제 잘 일이 잘 같이 안 되는 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해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게 그 다음도 그렇고 이제 넥슨도 그렇고 제주도에 뭐 회사를 이전하는 그런 시도도 해봤고, 근데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우리 교육 환경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그런 인프라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혁신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예.
참고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에서는 보시면은 요 팔로알토 스탠포드 대학에서 산호세 시내까지가 약 15km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강남역에서 판교까지가 약 15km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근데 우리는 중간에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지하철역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혁신 생태계를 갖춰가는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저 김성미 박사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미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넣어뒀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경영사에 관련돼서 공부를 석사 박사 과정에서 했고 이 경영사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히토츠바시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성민 교수님과 함께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연구도 역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구여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먼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서치 퀘스천 먼저 말씀드리면 1982년 국내 인터넷 도입 이후에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인터넷 닷컴 열풍으로 인해 생겨난 그런 기업들은 어떠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중 닷컴 버블 붕괴 후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조직 구조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기업들이 국내 기업 조직 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뭐 앞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창업자 벤처 관련 인사들의 인터뷰 그리고 문헌을 바탕으로 귀납적 연구를 진행을 하고 또 제1차 벤처붐이 이제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시행착오와 성공의 역사를 통해서 제2차 벤처붐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경영사를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이어져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경영사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즉 경영사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계시지 않다 혹은 하셨으나 한국에 돌아와서는 하시지 못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네, 그거 상관없어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사에 관련된 이 수업이 없다는 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다 적혀 있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양적 실증주의 연구 방법에 비해서 경영학에 있어서의 그런 역사적 접근 방법, 히스토리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등한시되어 왔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비교적으로 해외에서는 이런 해외 경영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54년에 이미 경영사학회가 창설이 되었고 일본에서도 가까운 일본에서도 1960년에 좀 빠른 시기에 경영사학회가 창설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영사학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히스토리라고 하는 분야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오다가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영국에서도 경영사학회가 창설이 되고 또 93년에 유럽 경영사학회가 창설이 되는 등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경영사학회라고 하는 것이 창설이 되고 또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다양한 뭐 조직학회나 뭐 경영학회, 전략학회 이런 곳들에서도 경영사에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경영사를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경영사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신 챈들러 교수님의 저서 세 개의 저서를 통해서 경영사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연구들은 굉장히 오래된 연구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경영사 학회에서조차도 뭐 그런 왈가왈부가 많은 부분은 있으나 저는 고전이고 이것을 꼭 배우고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프레임워크는 여기에서 가져올 것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챈들러 교수님의 저서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챈들러 교수님의 저서 3개 중에서 더 많지만 그 중에서 초기에 이제 스트래티지 앤 스트럭처라는 것과 그리고 더 비저 브랜드 그리고 스케일 앤 스코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왔던 스트래티지 앤 스트럭처 여기에서는 듀퐁, GM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과 시어즈 이렇게 4개의 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사업 부재 성립 과정을 밝혀냈고 그리고 더 비저 브랜드라고 하는 것에서는 철도와 이제 전신의 발달에 대한 그런 역사를 다루면서 거기에서 수직 통합을 이루어낸 그런 기업들이 대량 생산 체제 해야에 있어서의 그런 대량 생산으로의 그런 시프트에 있어서 거기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여기 더 비저 브랜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내용의 시대적으로는 더 비저 브랜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앤 스트럭처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범위의 경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일 앤 스코프로 넘어와서 이 앞에서 다루었던 2개의 그 이론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3개의 연구를 제가 비교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더 비저 브랜드 이게 제가 시대적으로 먼저 넣어놔서 77년에 나온 비저 브랜드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철도와 전신의 그런 발전 역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기업과 그리고 근대적인 기업의 발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개별적 사례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제일 먼저 나왔던 거지만 그 다음 시대에 해당하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수직 통합된 기업들을 어떻게 이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들 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 스트래티지 앤 스트럭처를 통해서 밝혀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2가지가 나온 이후에 나온 이 스케일 앤 스코프라는 연구를 보면 여기에는 먼저 규모와 범위의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챈들러 교수님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역사 연구는 하셨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를 보다 보니 아무래도 이론이 먼저 된 후에 사례를 바라본 것과 사례를 먼저 바라본 후에 거기에서 일반화를 도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경영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동의를 하시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스케일 앤 스코프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그 챈들러 교수님에 대한 그런 뭐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앞에서 나왔던 2개의 저서, 초기의 2개의 저서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실증 양적인 연구를 통한 그런 정량 연구를 통한 연구들이 더 많은 대세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론적인 고찰이 아니라 사례를 먼저 보고 귀납적으로 일반화를 도출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 경영학과 경영사의 보완관계를 보여주는 예로서 챈들러 교수님이 이 스트래티지 앤 스트럭처라는 저서를 집필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도출된 결론으로서 듀퐁의 축적된 잉여 자원을 잘 활용한 결과로서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다각화의 프로세스를 밝혀냈는데 물론 듀퐁뿐만이 아니라 다른 3개의 사례들도 다루었지만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펜로즈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이 연구에서는 다수 기업을 사례로 이론적인 고찰을 먼저 하고 여기에 의해서 기업 성장에 있어서 다각화의 이념을 잉여 자원의 유효 활용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례를 먼저 보고 이렇게 귀납적인 연구 방법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먼저 잡고 거기에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연역적인 방법과 아주 유사한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 결코 경영사적인 접근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 말고도 물론 다양한 예들은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챈들러의 세계의 저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 워낙에 오래된 저서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은 이런 역사 연구의 방법론적인 부분뿐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저는 챈들러의 저서들에서 보면 더 비저브랜드에서는 수직 통합을 통한 그런 대량 생산에 대한 대처 그리고 이런 사업 다각화 전략에 대한 사업 부재 조직을 통한 그런 대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그저 수직 통합이다 아니면 사업 부재 조직이다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경영 환경이 변하면 여기에 맞게 전략도 변하고 조직도 함께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사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계속해서 물음을 던졌을 때 경영사 연구는 이제 기업가에 의한 새로운 결합이나 경영자의 관리상의 이노베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복수 사례를 비교를 함으로써 이제 설명 변수를 거기에서 발견을 하고 먼저 사례를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설명 변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역사를 기술을 함으로써 이제 귀납적인 그런 이론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사의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례를 가지고 실증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깊고 좁게 파헤치면서 철저히 그 역사적 사실을 쫓는 것에 그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 역사적 사실들을 파헤치면서 일반 다른 기업들의 규칙성과는 다른 일탈적인 변화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탈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존의 규칙성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연구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기업들의 인터뷰와 그리고 문헌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예비 연구 결과로서는 주요 벤처 기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새로운 인터넷 기술을 도입을 이제 기회로 삼아서 빠르게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컴퓨터 개발을 통해서 이제 전산 기기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축적된 노하우를 계기로 인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이런 신사업들이 출현을 하고 또 거기 자극받은 인재들이 인터넷 기업들을 창업을 하고 이런 흐름이 생겼다라는 것과 그리고 IT 우수 기술 인력의 그런 창업이나 사업 경영 대기업 그리고 하이테크 벤처 취업 후에 창업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1997년 말 외환 위기로 인해서 이런 인재와 자금이 벤처로 이동한 환경적인 변화가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 즉 여기에서는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고 그리고 성장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코스닥을 통한 이런 자금 조달 등은 벤처 기업들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안에서는 더 자율적이고 유연한 기업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대학가의 창업 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당시의 기업들이 변화된 경영 환경에 어떻게 조직과 전략을 개편해서 적응해 갔는지 혹은 도태되어 갔는지를 개별적인 사례를 연구를 통해서 연구하고 비교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정량적인 연구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벤처기업 리스트를 확보를 하고 각 기업의 조직 구조와 그리고 사업 내용, 주요 기술, 이런 지분 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최근의 것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프레임 역시 챈들러 교수님의 그 저서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역시 미국의 대기업 70회사를 뭐 샘플로 조사를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17년에 이제 자산 2천만 달러 이상의 미국의 산업기업 278사의 조직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파악을 했다라든가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았나요? 감사합니다. Hello. 감사합니다. Test. 감사합니다. Thank you. Should I have Chae-Won Lee interpret to Korean or English okay? My Korean, not so good. My name is Mark Meyer. Sounds like Makali. Mark Meyer. Good, thank you. So, 2 years ago, the MSS, KeySed, asked me and Chae-Won Lee to work with corporate spinouts. I come from Boston. My first customer when I was 21 was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And around DEC, 100 companies spun out, Route 128. And it was a wonderful ecosystem. That and MIT in Draper Labs was the hub of the early Boston ecosystem. Then it expanded out. And many of us who were young entrepreneurs, we actually love the government. I've heard people saying that the government regulations are hurtful and harmful. That may be so. But in Boston, the government was our best friend because for software people, they were our best customer. So all the companies, big contracts from the government doing defense contracting, basically software systems for defense applications. And then it moved into cybersecurity. So I have started software companies in real-time operating systems, databases, in cybersecurity, and then I became a professor. And here in Korea, I work in Pangyo. I work with the Mentoring Association from KICT, and I work with many ventures. I'm known as a mentor, a master mentor. And many of the companies that I see are great in terms of software. Many of them have early startup funding from the government. It's the money they need to build a prototype and test it so that then they're ready for venture capital, which the most successful ones do. And it has been a delight being in Korea. I've seen some of the best database software companies I've ever seen in my career. The medical AI imaging software, fantastic. I'm introducing one company to 2 hospitals now in the United States. Really fine software and great people. So I'm just adding a little bit of balance to the government gets in the way. Suggestions, sometimes it can be very, very helpful.
Now, we were asked to not work with startups of the typical sort, but spin-outs from large corporations, the digital equipment model. So this is a very quick overview of what we did and what we learned from it and what it might suggest for future research. And Chae-Won Lee, right here, right there, and Ga-Young Kim are the co-authors of this paper. So let's see if this is now advancing. No, it's not. Can you, okay. So this is the challenge. Around the world, it's very difficult for startups. The general data shows that about 1 in 5 are successful. So the obvious question is, are corporate spin-outs more successful, and why? What's going on there? And so if you think about it, these are the companies that we were given. Now, this is a biased sample. I imagine that Keysight wanted to have a very, very successful program, so they gave us very good people to work with. I can tell you that everybody needed a lot of work, but they were fine people with good ideas. So here are 12 ventures. I can show you some examples later about what types of things they did, but it's a very diversified portfolio of companies. Quite interesting. Biotech, software, manufacturing, it's the full gamut. Some are consumer services. Interesting portfolio. And our model, our thinking was as follows. There's people, factors, classic issues like the fact that these are corporate spin-outs, does an older age make a difference? Does it increase success? The average age of our entrepreneurs was striking. Chae-Won Lee, what was it, 45 years old, 44? 45 years old. Now, if you look at the United States as an example, a study was done, very large study. The top 0.1%, tenth of 1%, of the most successful entrepreneurs in the United States, their average age is also 44 years old. Recent study, they're all serial entrepreneurs. They get better as they do more. So there's people factors. There's also entrepreneurial intent factors. Is somebody really serious about doing a startup? We also looked at solo entrepreneurs versus teams of people, and if the teams are multifunctional, if they are diversified. We then looked at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corporate support. So I actually do quite a bit of this in the United States. I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here. Major corporations, they actually provide IP, and the startups can begin with a proof of concept out of the lab that's already functional. It's a huge advantage relative to a new startup. First customer revenue is another success factor. You know, the company really wants the product or the service. I can show you examples of this. That helps a company start in year one with substantial revenue. Really de-risks the value proposition. And then lastly, one thinks about a bigger company being a channel partner for the small company. As you know, one of the hardest things for a little company to do is to break into established channel. Very difficult. So this can de-risk the venture startup. Then over on the right is the government thing. So in our pool of 12 companies, we looked at, they got $100,000 roughly to build their prototypes. That was the government support. They also paid us to do entrepreneurship training. It makes sense that if somebody has worked for a company for 20 years and they know nothing about entrepreneurship, it's pretty easy to learn methods, but they still need to be shown what these are. So we did methods training. There's also a safety net that if the venture didn't work over the course of 2 or 3 years,
apparently they could get their job back. That does not exist in the United States. If you leave, good luck. I think this is more a perception of security rather than a reality for these teams. And then lastly, we looked at beneficial regulation, not negative regulation, but beneficial. That actually occurred in several ventures. So that was our model. Now, I don't want you to go blind. You can get our paper. But these are the ventures. The bottom line is the success rate was not 20%, it's 75% for just these 12. A much larger study needs to be done. Apparently there's 500 now that have gone through this program. So these, for you academics, these can be studied. And the things that are interesting is that the red ones are the failure. So if I look at them, the first failure case, Chris, it's a weird failure. Their idea was so good, it's just the engineers cannot describe it well to their management. So when the management actually heard the idea with the research behind it from the boot camp, they said, wait a second, we don't want you to spin out. That's a whole business unit. It's a female cosmetics line. It replaces collagen in stem cells for smoothing out the skin. Very interesting product. This one here, it's sad that it did not succeed. ESP is drones for actually studying solar panels, large solar farms, and looking at cracks and cleanliness of the solar panels. I think that he just was not really an entrepreneur. He's really an R&D person. And then this one down here, SWT, same story. So entrepreneurial intent, this is a software venture, some AI and software, really is important. Do they really want to be an entrepreneur, or are they just curious about entrepreneurship because maybe the friends of their children are doing it, and they want to see what it's like for themselves? But all the rest were interesting. If I look at where there was some variability, those that could bring out teams from the parent, those were actually the strongest. So if they could bring out a multifunctional team from the parent, people that they've known from the company and worked with, things tend to go very well for them. I've had that experience myself, spinning out a company from Hewlett-Packard as a policy to take a certain amount of people out with a spin out. Another point of variability was if a POC was already done. If it wasn't already done, not as successful as the more successful companies. Parent as a first customer, well, that's a good thing for any entrepreneur. It's revenue in the first year. Makes a big difference. And then, yes, in a couple cases, the parent's distribution channel became the first channel for this startup, for the spin out. So that is obviously a big leg up. Now, the thing that we really need to study is these are 12 ventures that took the training, 75% successful. It's a great number. We need to study at least another dozen who did not take the training and see how they did. Maybe it's just the professor thinking that the training was so special. It could be that it's other factors that are more important. So here's a picture of small group. These are the founders of the ventures. It was very real, and this is the type of stuff we did. What was really interesting about this is we'd do some teaching, and then they would go apply the methods, and then I would mentor them. We had some other Korean friends doing mentoring for them in certain areas, and then I had some mentors. I run a large mentor network in Boston. So I had some of my friends also Zoom. Zoom is a beautiful thing. Really connects people. So we taught a bunch of topics, classic entrepreneurship, but applied to the corporate venturing context. Design, business model design, channels, stages of capital and growth. And here's me right here. Not wearing a jacket or anything. Very informal, very nice, very enjoyable.
Here's Professor Lee, who's always dressed up to perfection. And then here's our gang. And the other thing that was so nice about this was it still is a cohort. These people all stay in touch. They still celebrate each other's success. I look forward to having Makgeolli with them this visit to Korea. The group support is I think, is very, very helpful for people in this category. 2 minutes, good. So here's some examples of the ventures. Ready? Real quick, just a couple. This is IoT for growing vegetables in your kitchen. The architecture is just like a Keurig coffee machine that helps somebody reorder new coffee pots. IoT in the kitchen. This is a social app where we designed the app and then the workflow for the app. It's Korea's version of Turo, which is if you own a nice car and you want to lend it out to somebody, make some money for the day. This is an app that does it. Government regulation has actually made this possible. This one replaces nasty solvents in the top used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o this engineer is using gases and not solvents. Very complex technology. Over on the top right is our friends who did too good of an argument for their market study that convinced their senior management that they should not let it spin out as a separate business. And then on the bottom right is another one made by government regulation. This has to do with a system that combines electricity with chlorinated water that actually kills viruses and bacteria. And so we've made some introductions to that to large equipment manufacturers. Okay, so those are the ventures. So here's the bottom line, the success rate, 75%. Great people. I think the experience, you combine experience with intent. That's the winning, and a team, that's the winning ticket. Company support had a very positive impact on these ventures. Government support also was a nice foundation for them to get started and to build their prototypes, no doubt about it. And then lastly, we like to think that our startup training helped. You'll have to ask them. But I know that what we do is methods, not stories, not typical case studies, but templates and methods that they can apply to their businesses. So there we go. I think the next step on this is a larger sample and see if indeed the findings that we have hold for the broader population of spinouts. I think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Korean economy. It does happen a lot in the States. That's what Silicon Valley's about. That's what Boston's about. I think that it's great potential for Korea. So that is my presentation. Kamsahamnida, thank you very much. 전상민 교수님 10분 안에 하면 되는 거죠. 시간을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2분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김유진이라고 하고 현재 서강대 경영대학의 교수로 있고요. 이것은 저와 제 지도 교수님이신 서울대 송재용 교수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radical innovation을 상용화할 생각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And just to Professor Meyer, I think this whole lecture, the presentations are in Korean, but all the materials are written in English, so I hope that this helps you understand the context, and it's great to have you here. All right.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이런저런 스타트업들을 보면서 이제 박사를 했는데 이제 티피컬한 한국 학생으로 가서 유학을 가서 2010년도에 막 우버와 에어비앤비와 리프트와 뭐 바이오테크 기업들까지
정말로 약간 한국에서 제가 감히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스타트업들이 도전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왜 이게 안 됐을까? 나는 이게 왜 선택지가 안 됐다고 생각했을까? 이곳에서는 어떤 컨디션들이 과연 스타트업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자잘한 혁신 외에도 진짜 게임 체인저 같은 레디컬 이노베이션을 용감하게 시장에 내보내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이제 established form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기술을 상용화하는 그 과정을 제 연구의 주요 분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 먼저 요약을 드리면 이제 원래 뭐 radical innovation, incremental innovation, 뭐 점진적 혁신, 급진적 혁신 이렇게 나눠도 사실 혁신은 다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radical innovatio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걸 급진적인 혁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전에 아무 마켓에 성공했던 그런 에비던스도 없고 뭐 과학적으로 이게 상용화가 된 사례도 없고 뭐 mRNA 베이스드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굉장히 큰 반발들이 많이 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연 이 얼리 스테이지의 아이디어를 파트너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 퀄리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마켓 for 아이디어라는 개념에서 스타트업들이 막 기술을 초기에 막 개발을 하고 보안 자산, 상용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 협업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radical innovation에 대한 퀄리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 그런 information asymmetry, 비대칭 상황이 세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도 내가 radical innovation 아무리 해도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 이걸로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당연히 radical innovation을 할 의욕이 꺾일 거고요. 두 번째로 스타트업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쪄내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위험하고 막 이재용 사장님을 설득시킬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다. 막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이노베이션을 라이선싱을 라이선싱을 하는데 되게 소심해지거나 아예 하지 않을 확률이 크고 만약에 이런 파트너들의 그런 소극적인 그런 의식이 판단이 계속 된다면 이게 악순환이 돼서 스타트업들이 레디컬 이노베이션으로 접어드는 그런 케이스가 더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약학 기업에서 바이오테크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오리지널한 신약을 개발하는가에 대한 계량 연구이고요. 이 계량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어리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기술 상용화 프로세스에는 이제 한 조금 패턴화된 절차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주로 이 업스트림에서 아이디어를 막 제안을 하면 그게 이제 비커나 동물 실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얼리 R&D 스테이지에서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을 제공하게 되고요. 이 프루프 오브 컨셉을 보고 만약에 대기업이 이거 상용화하면 큰 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레이트 R&D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매스 프로덕션이라든가 어떤 품질을 스테빌라이즈하는 상황을 거치게 돼서 매스 프로덕션 디스트리뷰션을 거쳐서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MIT에 계신 스카스턴 교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듀크에 있는 애쉬시 아로라, 모감바델라 이런 교수님들께서 얼리 스테이지 아이디어를 스타트업들이 보관하는 거는 좋은데 이 얼리 스테이지 아이디어가 진짜로 시장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용화를 하는데 필요한 보안 자산이 필요하고 이 매칭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런 생태계가 그 경제에서 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기존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스타트업들은 그런 보안 자산, 저보안 자산을 5년, 10년 내에 자기가 획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이런 보안 자산이 필요한 하이테크 섹터, 예를 들어 에너지 섹터, 뭐 뉴클리어 에너지 섹터, 파마스티컬 섹터 이런 하이테크 섹터에서는 대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파트너들이 소유한 보안 자산을 가지고 시장에 상용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트랜잭션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도 그 제품을 결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얼리 스테이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은 스타트업과 큰 대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켓 포 아이디어가 원활하게 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뭐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얼리 스테이지의 디벨로퍼가 정말 여러 기업들한테 오퍼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거절을 해도 LG나 소프트뱅크나 미국에 있는 기업에 팔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트랜스페런트하게 프라이싱이 결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니즈에 맞춰서 자발적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는데요. 저희는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로 인해서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레디컬한 이노베이션의 역량을 충분히 커뮤니케이트 하지 못한다라는 클레임을 가지고 두 번째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비대칭 상황이 되면 뭐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타트업들이 어떤 그 이노베이션을 크레더블하게 퍼스웨이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주로 말하는 비대칭 상황인데, 만약 그 비대칭 상황이 굉장히 크다면 다음과 같이 이노베이션의 언더서플라이나 파트너십의 부족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실험대라든가 작은 테스트베드가 있어서 스타트업이 대기업한테 자기의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설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상황이 변할까 하는 것이 저희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52분에 끝나야 되니까 3분이 남았습니다. 저희의 임피리컬 컨텍스트는 사실 희귀병 치료제 지원법 Orphan Drug Act라는 액트인데요. 그 사실 희귀병이 지금 고화법이잖아요. 그래서 고화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너무 작은 rare disease이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들이 이런 자그마한 시장을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할 요인이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정부가 좀 인센티브도 주고 좀 배타적인 어떤 익스클루지비티도 주고 뭐 패스트 트랙도 해서 조금 고화법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한테 좀 혜택을 주자, 이렇게 시작한 건데, 취지는 그랬고 이노베이션을 뭐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영리방리하게 이 법안을 통해서 이 법안으로 아무리 내가 노벨 드러그가 나중에 폐암이나 간암이나 좀 더 큰 질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은 소아암이라든가 굉장히 희소병 약으로 이거를 쇼케이스를 하면 대기업들한테 조금 어필을 잘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드러그 디벨롭먼트 스트래티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미케이드라는 약이 그 하나의 좋은 예인데요. 원래는 이 작은 스타트업이 존슨앤존슨에게 파트너십을 제안을 했지만 뭐 택도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 ODA를 이용해서 작은 크론스 디지즈라는 희귀병의 치료제로 하고, 그 개발한 지 한 6개월 안에 존슨앤존슨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다른 걸로 좀 또 이 신약을 확장해 보자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레미케이드가 신약 니쉬 마켓에 그치지 않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한 7개 이상의 드러그 어프루브를 얻는 블록버스터 드러그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디자인은, 미국에서는 이 법안이 1983년부터 존재했고 EU에서는 2000년 이후로 법안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신약에 대한 어떤 쇼케이스를 좀 원활하게 해서 레디컬 이노베이션의 언더서플라이 프로블럼을 푼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추세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각 신약마다 사실은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라고 해서 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셀을 치료하느냐를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라고 하는데, 뭐 암을 죽이는 것도 그 암에 대한 산소 채널을 닫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 암세포만 깃발을 꽂아서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품을 다음과 같이 사용된 메커니즘과 엔트리된 데이트로 솔트를 할 수 있다면, 처음으로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장 먼저 시도한 그런 기업과 두 번째로 시도한 기업, 세 번째로 시도한 기업, 이런 식으로 노벨티 스코어를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퍼 테크놀로지, mRNA 테크놀로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새로운 기업이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노벨티 스코어를 통해서 바이너리로 종속 변수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ODA 법안이 EU에서 발효된 이후에 EU-based 스타트업 중에서 레디컬하고 굉장히 신약 First three forms that adopts the new MOA, New Mechanism of Action이 한 12%에서 11% 정도 증가를 했고요. 라이선싱이 증가하는 속도는 훨씬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EU-based 기업들이 딜리버를 한 레디컬 이노베이션이 파트너에 의해서 라이선싱이 돼서 이제 협력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되는 과정이 한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U-베이스드가 스타트업이 개발한 신약이 그러면 첫 번째로 라이선싱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를 시간으로 재어봤더니 EU-베이스드 스타트업 중에서도 인크리멘탈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술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한 경우엔 차이가 없었지만 만약에 EU-based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레어하게 radical innovation, new chemical entity, 새로운 화학물질을 가지고 신약을 만드는 경우에는 엔트리부터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 735일 정도 그 라이선싱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연구 발표해 주신 김유진 교수님한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연구하신 분들이 오늘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짧게 하게 되는 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우리가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 기대합니다. 저 다음 발표는 서울시립대 김상순 교수님의 발표인데 오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여기 같이 하지 못하셔서 줌으로 발표를 하시려고 해요. 어떻게 준비됐나요? 예. 네, 김상순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슬라이드 컨트롤 권한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 얼굴이 두 개가 됐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발표하셔도 됩니다. 예. 자, 제 거는 일단 저 서울시립대 김상순입니다. 네.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게 P2E라는 거 하고 이제 게이밍 NFT가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경험과 앞으로 올 어떤 세상의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슬라이드 보이시죠? 예.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아마 프린트된 자료보다 내용을 조금 제가 더 추가를 했어요. 이제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금융 규제 당국이 NFT와 관련된 이런 굉장히 명확한 어떤 포지션을 며칠 전에 보였죠. 그것도 반영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앞에 부분의 내용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P2E는요, 뭐냐면 게임을 예전에는 이제 두 번째 분리 포인트 보시면 됩니다. Play to win, play to have fun. 그러니까 뭐 게임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재미를 좀 얻기 위해서 하던 거에서 이제 play to earn 해서 게임을 하면 돈도 벌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르로 따지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육성, 그러니까 캐릭터를 키우거나 RPG도 어느 정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레이싱도 뭐 그런 성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장르죠. 그래서 뭔가 추가하고 계속 시간을 썼을 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거, 그런 쪽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분리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이게 개인 차원에서 플레이 투 원 게임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길드와 같이, 그래서 이거는 사용 서비스고 그 비용을 내야지 도와주는 건데 YGG라고 하는 이런 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성장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도 이제 따라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NFT 게임 중에서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엑시나 뭐 샌드박스나 뭐 로블록스나 뭐 쭉 해서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 며칠 사이에서는 밸류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베트남이나 뭐 미국이나 카나다나 다양한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할 수 없는 이유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NFT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일무이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오리지널에 대한 뭔가를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이게 컷앤페이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서리움 베이스, NFT는 기본적으로 에서리움 베이스니까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희소성을 부여하게 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게 조금 그 차이가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술 자체로 따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일반 자산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IRS죠. IRS에서도 뭐 심지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NFT까지 전부 다 그 커런시로 생각을 안 하죠. 커런시로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구입에 의해서 가치를 보유하는 뭐 이런 게 될 거고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상상하시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귀로 듣는 뭐 이런 거 모든 게 전부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보면 트윗 어카운트 있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잠재력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수치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과 관련돼서 또는 뭐 예술이나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그 산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라는 거고 게임 산업만 갖고 보게 되면은 게이머들한테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일 수 있고 일반 대중들한테도 투자나 뭐 이런 그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프리스라고 미국에 있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그래서 밸류를 이렇게 업으로 그 예측을 했습니다. 80빌리언이니까요. 상당히 큰 금액 3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산업에서 우리가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그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결코 게임 산업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예, 마치 이걸 어떻게 뭐 규제나 뭐 이런 걸로 막을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메타버스나 NFT나 뭐 이런 게 누구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 생활에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게 이런 예측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게 비플의 비디오 클립 이 오리지널 첫 번째 거가 뭐 이만큼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억 이상 되죠. 이게 팔렸다 뭐 이런 얘기고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이제 그 탤런트 쇼죠. 예, 그쪽에서도 테타라고 하는 이 플랫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차민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화장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장지예요. 여기 보면 토일렛 페이퍼, NF 토일렛 페이퍼입니다.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펀딩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그걸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를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파니니 뭐 하는 회사냐면은 미국 회사 그 플레잉 카드, 그죠? 그래서 스포츠 하는 사람들 카드 이런 거 파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에미레이츠 항공사입니다. 그다음에 뭐 UFC는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경기 중에 중계하다가도 이거 광고도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NFT를 뭘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랑할 수 있는 권리, 브레이깅 라이트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 관심 있거나 일찍 뭘 하거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해서 나 이런 거 했어,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이런 걸 한다는 건데. 그거보다는 훨씬 우리 일상에 이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지금 혼란한 상황이에요. 이게 1단계 그 크립토 앙터프리니어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 엄청 사고 팔고 해서 뭐 했던 사람이 이거를 그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위터의 1번 트윗이죠. 그거를 우리나라 돈을 한 40억 가까이 주고 샀는데 이걸 다시 되팔려고 했어요.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케이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이키하고 에미레이트 케이스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방으로 해서 조금 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M&A 전략을 써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하는 운동화를 가상에서도 연결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하고 연동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키 회사 성격이 있어서 마케팅 케이퍼빌리티를 이제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NFT를 마일리지인데 훨씬 그것보다 실용성이 높은 이런 마일리지와 컬렉티브를 결합해서 이제 가상하고 그다음에 현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항공사의 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게임 산업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게임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예, 그 한류 산업이나 뭐 다른 산업을 사실은 애진작에 그 밸류를 능가했고, 예,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산업이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게임 산업 쪽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게임 산업이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판매하거나 월정액으로 하거나 DLC를 판매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게이머들과 이렇게 그 인터랙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크립토레이더라고 하는 회사는 이 회사가 이제 IG 그 이니셜 게임 오퍼링이라고 통상 저 게임 만들기 전에 사실은 펀딩하는 건데요. NFT를 했어요. NFT를 해서 우리나라 돈 한 70억 정도를 이렇게 NFT를 했고 그런데 게임 산업 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이 있어서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그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받쳐줄 수 있는 기술인데요. 영국계 회사입니다. 브래스리라고 하는 영국계 회사인데 이게 원래 광고를 얼마나 받는가 추적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걸 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이쪽에 이제 POV 인증 거래 기술로 해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도 있어야 되거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된 자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그 어떻게 보면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현금화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사실은 이제 게임을 많이 할수록, 돈을 투자를 많이 할수록, 지금 현재 P2E 같은 경우는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조금 이슈 부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규제 부분에 여기 보면 뭐, 코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건 여기 이제 네 번째입니다. 창작 커뮤니티의 주변인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NFT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리면서 이게 이제 부의 축적이나 이런 부분, 뭐 많이 알려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생기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배제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국 규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나왔죠.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방식이나 기존 산업, 금융산업이 NFT와 연결되어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거나 거래나 이런 걸 다 막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참 힘들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 그 다음에 게임 산업 쪽을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니셜 게임 오퍼링이나 이게 이제 뭐 킥스타터나 이런 데에서 했던 펀딩하고는 좀 구조적으로 좀 다른 의미가 있고요. 기존 회사들도 이걸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백파이어 된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UBI이고요. 밸브나 스팀 같은 경우, 밸브는 사실은 이쪽을 굉장히 저항을 하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죠. 플랫폼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게임을 뭔가 판매를 해야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P2E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참 독소저항 몇 줄 때문에 굉장히 부딪혀요. 메타버스와 그 다음에 이제 P2E와 NFT와 뭐 이런 거 전부 다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앞에 전체 세션에서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게 뭐 개인 차원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실국장급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좀 더 큰 방향성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그분들이 자기 커리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자, 이해관계자 뭐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요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의 성격들인데요. 거래 플랫폼입니다. NFT 거래 플랫폼의 성격인데, 여기 보면 이제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오픈마켓으로 하고 있는 방식이 있고, 커뮤니티 베이스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진입이나 거래나 아니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듀딜리전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규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뭐 핀테크나 아니면 게이밍 쪽이나 이런 쪽보다 사실은 올드한 전통적인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NFT와 연결을 시켰을 때 훨씬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게임 산업 플레이어 일반 대중에게 현금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죠? 이전에 못 해봤던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산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업계가 갖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공이 특히 이머징 텍과 관련된 그 부분을 중국은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브로드한 개념에서 레귤레이트를 하려고 하는 건데 커패시티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컴피턴스 문제라고 생각해요. 컴피턴스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발전시키고 그거에 목숨을 거는 업계가 주도권을 갖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하고 시스템 차이 때문에 통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습 니즈가 이전보다 더 많이 증대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전히 NFT를 사고 말 거는 아직까지는 개인 선택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산업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상손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곧바로 그 토론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 토론자이신 이란 교수님, 하규수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학회 발표는 너무나도 훌륭했는데 시간 관리는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 생각보다 근데 너무나도 좋은 연구들이 많아서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한 건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이란 교수님께서 먼저 우리 이번 세션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한 토론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5분 내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섹션 1 발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좀 메리트 있는 논문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파크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성민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STP라는 맵을 통해서 어떤 요인들을 갖고서 창업 우리가 얘기한 밸리죠. 창업 파크를 어떻게 활성시키는가를 봤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혁신센터를 만드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보면은 자발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끌려 가다 보니까 팔리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생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를 활성화시키면서 같이 창업파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요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연계시키면은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단적입니다. 저도 분당에 있을 때 심사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 그 창업자들이 자기는 2년 후에 어디로 가고 싶냐면 강남으로 가고 싶답니다. 왜 가냐? 15km 이내인데 그거 심사자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15km가 2-3시간입니다. 강남하고 분당도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1편 논문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논문은 김성민 박사님이 해주는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본 논문입니다. 왜 그러면 저는 사실 저도 경영에서 마케팅 전공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주로 하다 보는데 요 경영사정 연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유심 있게 봤는데 근데 제가 하나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흐름에 따라서 연구를 하지만은 그 연구자가 본인에 대한 프레임 없이 아마 흐름에 따라서 내가 추출한다. 사실은 언밸런스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보완할 건가가 이 연구의 포커스일 것 같아요. 그게 안 잡히면은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납적이나 연역적이란 방법이 왜 연구의 사회과학에서 혼용이 되는가 그 의미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챈들러 교수 프레임을 갖다가 쓰시는 거 좋은데 저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셨으면 뭐냐면 기업이 경영의 패턴이 바뀌는 거는 시장 환경이 바뀌는 거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런 벤처 기업들은 정책의 흐름에 따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의 흐름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해주면 더 나은 연구가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마크 메이어 교수의 성공 사례 분쇄 창업 되게 좋은 논문 발표해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디펜던트하고 인디펜던스 베리어블도 되게 상당히 잘 잡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12개 기업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셨는데 아마 질적 퀘스처네어로해서 분명히 응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수하다 아니다를 평가했을 때 그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메이어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기업들이 성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기 상품이 나왔을 때 멘토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례벤처 기업들이 인터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시제품을 잘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어디가 팔아야 되냐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유통 채널 확보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게 모기업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정책 얘기하면 그런데 모기업이 자사 기업에 공공 구매를 할 수 없게 또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내 벤처 기업들이 판매 루트를 활용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추가해 주셨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기업을 보면은 공기업하고 일반 기업하고 섞여 있는데 아마 이게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공기업은 당연히 명태자들을 사내 벤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된 거고요. 그중에 이제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모델 잘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그분들 연령을 보면 거의 명태 나이기 때문에 이게 ongoing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일반 기업들하고의 비교를 더 잘 해주셨으면 더 좋을 거고요. 연구는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효진 교수님 논문 제가 영어가 짧은데 열심히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결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정보를 먼저 캐치하면은 당연히 파트너하고 협력이 잘 되면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창업자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집단을 분석해서 어떻게 메저먼트까지 쓴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드 데이터를 쓰신 것 같은데 규제에 대응했던 기업들을 그러면은 요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창업을 육성해야 되는 산업들을 사실은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벤처에 뭐 BT, IT로 갈 거냐 아니면은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된 산업을 하냐 그런 거 사실은 그게 시장의 시그널을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시그널을 맞추고는 그래서 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때 그러한 정책적 시그널을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반응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걸 집단간 비교하시면은 더 재미난 연구가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김상수 교수님 뭐 너무 포괄적으로 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산업적으로는 잘 아는 건 없는데 이게 과연 상용화가 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저도 김 교수님도 퀘스천 했는데 사실은 게임 쪽에서는 상용화가 되면은 아마 게임 산업이 훨씬 발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규제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어서 우리 학회의 파운딩 파더이시기도 한 하기수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발표 논문들을 굉장히 진지한 발표 논문도 잘 들었고요. 끝에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자가 아니고요. 이우진 교수님이 토론자인데 제가 와서 어제 저녁에 잠깐 들어가지고 제가 발표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에서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김상순 교수님 그 논문 지금 뭐 아직 논문화됐다기보다는 P2E하고 NFT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회와 도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쭉 리뷰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논문이나 그러니까 발표는 하셨는데 이걸 논문화한다든지 뭐 저는 양적 논문으로 쓰기는 초기 단계라서 아직 뭐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그냥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소개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윤희 교수님 논문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영학 전반에서 사실은 이제 좀 문화랄까요? 조금 양적 연구를 약간 좀 깊이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미국이나 다른 쪽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양적 연구를 하다 보면은 특정한 실렉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몇 개가 그 실렉션 한 부분에 관해서 그걸 정당화하기가 저스티피케이션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게 왜 그걸 선정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논란을 이렇게 특히 뭐 만약에 그걸 박사 논문으로 나왔다든지 막 학회 논문으로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그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쓰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그 실제로 많이 학위 논문에서는 거의 또 안 쓰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우리 학교가 저희 이제 호세학교 변치대학원 제가 교수로 한 21년째 했는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받아서 졸업시키고 있는데 1999년부터 2022년째네요. 근데 실제로 이 양적 연구를 가지고 졸업을 시킨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 문화랄까요? 그래서 왜 그걸 골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질적 연구를 가지고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주로 이제 통계를 가지고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주로 이제 여론 뭐 설문조사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저희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뭐냐면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죄다 통계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논문의 의미를 그 사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안 찾는 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양동호 교수도 옆에 계시지만 최근에는 저희 연구를 많이 이제 시작한 거 있는 부분이 경영 철학하고 경영사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려고 그러고 수업도 이제 이번 학기 작년부터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많이 이제 그 질적 연구, 통계 분석 가지고 막 하던 거를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무슨 논문이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거꾸로 요즘엔 질적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봤고요. 이거 여러 이론적인 부분도 좀 나름대로 가미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가설들을 뭐 세 가지 중요한 가설을 선정한 과정들이라든지 또 그 중에 또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접목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게 논문화되면은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벤처 연구라든가 창업 연구에 조금 굉장히 새로운 바람을 부르는 그런 시도로 봤고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채원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채원 교수님하고 또 김가영 우리 그 교수님하고 또 미국 교수님이 원으로 발표하셨는데요. 마이어 교수님 발표하셨는데요. 사내 분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것도 상당히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내 분사를
좋은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그 사업 부분에 관해서 사내 분사를 시킬까요? 그런 퀘스천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진짜 공기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간에 진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내 분사를 시킬까요?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삼성전자라든지 심지어 삼성 SDS라든지 몇 군데 분사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20명 또는 30명 내외 되는 사람들을 명태 자르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면은 뭐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톨게이트가 없어지는 추세니까 한 30명을 그 3년 내지 5년 정도 월급 보장해주고 내보내는 그런 추세 속에서 그 말씀하셨을 때 공기업하고 민간기업하고 구분 없이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더 개인적인 부분하고 회사의 지원 부분들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우리나라 문화가 정말 좋은 기업을 정말 이게 챌린지한 그 사내 그 직원들이 분사하려고 할 때 진짜 스포티브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문화인가. 그래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세밀하게 잘 구성하셨는데 한국의 문화 같은 것들을 조금 외국하고 비교하면서 조금 가미하면은 한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문화까지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코퍼레이트 벤처링 부분에서 가장 큰 난제가 아닌가. 진짜로 한국에 있는 유망한 직원들이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진짜 그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냐 했을 때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삼성이 혁신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삼성이 지금 가장 최근에 삼성이 하겠다고 하는 게 뭔 거 아세요? 질문을 던져볼게요. 삼성이 최근에 하겠다는 사업이 혹시 뭔 거 아세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IT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하겠다는 사업이 주력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로봇입니다. 삼성이 가장 최근에 또 나름대로 포커싱하는 산업이 뭔가 하면 바이오예요. 한 20년 전에 포커싱했던 부분이 핸드폰이에요. 삼성은 항상 산업이 형성되고 나서 시장이 커지겠구나 하면은 나중에 팔로우 해가지고 직원들을 다 끌어들여요. 핸드폰이 한 200~300개 업체가 제조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핸드폰 시장이 커지겠구나 해가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에 관련된 R&D 인력들을 다 흡수해 갔어요. 삼성이 바이오 하겠다고 바이오 산업이 커지고 나니까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수많은 바이오 인력들을 월급도 주고 승진시키면서 다 끌고 가세요. 혁신하고는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형태인데 이런 문화를 보면은 과연 사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하겠다는 사람들을 과연 스포티브하게 코퍼레이트 벤처링 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전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가미해가지고 외국과 같이 비교해보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상민 선생님 그 스타트업에 대한 역사적 고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한참 양적 연구들 하다 보니까 이제 경영사 연구 굉장히 의미 있게 잘 봤고요. 우리나라에 아마 없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경영 철학 부분들 특히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돈을 벌래요라고 하는데 근데 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해주는 기업가가 없고요. 가르치는 교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쩌면 우리 벤처 창업학계에 가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스포트 할까 이 부분보다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갈 부분이거든요. 위에부터 밑에 있는 초등학생 또 그 이후에 부모님들까지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돈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가 거의 안 돼 있고요. 가르치는 교수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연구여서 앞으로도 발표를 좀 계속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 우리 전성민 교수님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료는 제가 좀 돈을 좀 받아가지고 판교와 실리콘밸리 비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도 외국에 사이언스 파크를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시스타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방문하면서 좀 봤던 것도 있고 일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좀 돌아가 보면은
사람, 기술, 돈, 정보 정책 아니면 대학 이런 것들 중에서 뭐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우리나라가 모자라고 우리나라가 향후 부분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했으면 좋고 여기는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나라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실리콘밸리가 떴던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부분은 45년이죠.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맨하탄 프로젝트가 사실은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대학에 몇 개 연구 과제가 나와졌고 그때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뭐 이렇게 연구가들이 실리콘밸리라든지 그 옆에 있는 몇 개 대학들이 같이 해서 연구하면서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나라들마다 또 사정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유럽이 좀 다르고요.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좀 다르고 핀란드 노키아 클러스도 있었지만 그런 게 있고요. 스웨덴도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와 영국도 좀 나름대로 있고 미국은 또 새롭게 나름대로 뉴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코넬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몇 개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새로운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뭐 판교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 벤처라든지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그 사이언스 파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연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좋은 논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인투이션 있는 토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리에 완벽히 실패하는 바람에 세션 일은 다른 세션이 거의 끝나가는 이 무렵에 이제서야 마치게 됐는데요. 저녁 만찬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천대 그 지하철역 1번 출구 옆에 보면 이제 경원 플라자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2층에 있는 디왈리라는 인도 음식점에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왈리. 그래서 그 인도 음식입니다. 네, 인도 음식점이고요. 찾으시기 어려우시면 네이버에서 디왈리를 치시면 됩니다. 우리 학회 후원사인 네이버를 애용해 주십시오. 자, 이번 세션 1은 여기서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